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인데요. 나도 특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달 6,000명씩 자격증을 딴다고 합니다. 불황 속에 화물 운송 자격증이 최근 인기인데 취득자가 5년 새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택배기사 월 소득이 500만 원은 거뜬하다 이런 소문도 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원, 엔지니어링 그리고 군인, 퇴직자, 연령, 직장 안 가리고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 인력 포화되고 그러나 실수익은 다소 알려진 소문보다는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 이후로 택배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 이런 사회적 풍토도 반영이 돼 있겠지만 당장 택배 기사로서의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택배 기사 자격증,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최근에 5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은행들 퇴직금 잔치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민들,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 만큼 은행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걸 퇴직금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은행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디지털화로 인해서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퇴직자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연말에 2,200명이 희망 퇴직을 했는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포함해서 한 2,200명쯤 됩니다만 퇴직금이 평균적으로 6억에서 7억 원 정도 된다. 많이 받는 사람들은 10억 원도 챙겨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 걷어들인 이자 수익으로 은행들이 퇴직자에게 목돈을 챙겨주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세계일보인데요. 김성태 금고지기에게 다 증언하라라고 지시했다. 자, 금고지기가 어제 들어왔죠? 김성태의 지시를 받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라든지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에게 다 떠넘기려고 하자 김성태 전 회장이 참지 못해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쌍방울의 자금을 담당했던 그 사람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의 측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는데 금고직이 사실상 자진 귀국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 진술해서 다 증언하라.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민주정의당 김건희 특검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도 같이 하면서 쌍끌이 특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덜컥 막혔습니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게는 이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논의할 단계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쌍특검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정의당은 모든 체포 동의안 찬성 원칙 세웠다. 이 부분도 민주당과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잠시 뒤에 이야기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1시간 동안 받았는데요. 검찰은 예상대로 대장동 위례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서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국회 일정도 고려해 가면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24일, 다음 주죠. 24일 금요일에 지금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8일 화요일에 체포 동의안 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 13, 14, 15, 16 이번 주 중에는 영장 청구가 돼야 된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고 때문에 이번 주가 아마 유력하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르면 24일 본회의 이재명 구속 표결, 민주당도
체포 동의안 부결.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 기류는 부결이 우세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30명 정도 친 이재명계가 아닌 비이재명계 혹은 반 이재명계 의원들이 가결에 찬성을 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유로 여러 가지 근거로 공천제도 언급하고 계파 갈등을 좀 차단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제도는 이미 시스템 공천으로 확립되어 있고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당원 당규에 기반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사천은 없다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투쟁도 당원 그 의견을 좀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걸 친 이재명계가 아닌 사람들은 공천에서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식 사무총장이 미리 차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조정식 사무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 소환쇼에 이어 영장 청구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공천제도에 대해 현 당원 당규에 기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사천은 없다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 당원 당규에 마련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후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정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자, 내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민주당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결, 부결, 부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던데 단속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그 검찰에 그동안에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와 표적 수사에 대한 공분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그 당내에서 이제 약간 일부 소수 의원들의 이견도 있었지만 이번에 각상도 50억 재판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기소 논란이 일어나면서 또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견을 보였던 의원들조차도 문제가 심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서 지금 그동안에 계속 이제 대장동 건도 그렇고 성남 FC 건도 그렇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건, 대북 송구건 네. 돌아서 다시 이제 대장동 건으로 이제 그리고 또 백현동건까지 가는데 그 수사 패턴이 너무도 똑같다는 겁니다. 일단 모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 네. 사실들을 계속해서 공포하고 있고 그 셀 수 없을 정도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네. 그러면서 또 그 유력한 그 범죄 피의자들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범죄가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식의 여론 흘리기 이런 수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답정 기소라는 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그 소환 쇼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정치 영장 쇼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성남 FC 건과 대장동 건을 묶어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이제 신청할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건이 과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부터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일단 범죄의 소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것이 없고 그 바뀐 전원 진술에 의해서 지금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소명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고 또 이미 성남시장을 그만둔 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도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것은 또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정치 영장 쇼라고 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결로 당론으로 좀 모아지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검찰에서 지금 부결 분위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영장을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이면에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그런 의도가 당연히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당내 분위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곽상도 무죄와 김건희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대단히 결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전을 동원해서라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좀 저지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의 이 얘기를 좀 들어보죠. 지금 민주당의 장애 투쟁에 나서지 않는 의원들, 지금 비이재명계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한다면 체포 동의안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 상식적인 의원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서 손을 떼고 민생으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따로 뾰족한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걸 부결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민의힘은 갖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은 아하. 당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자기가 대표직을 던질 수도 있는 거죠. 던지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민주당은 선거의 입지가 좋아질 거라고 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 그 조언을 요청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난 그 사람 전혀 만나본 적도 없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입니다만 그 김 전 위원장의 말처럼 사실 이 대표가 당을 위해서 김재섭 위원님 당대표직을 던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정답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정답대로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대표직을 이 정도로 던질 거라 그러면 애초에 대선 패배 이후에 그 개항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보궐선거로 출마도 안 했을 거고요. 출마한 이후에 곧바로 당대표에 도전도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본다 그러면 선당 후사라는 개념보다는 네. 선사 후당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사실 민주당의 방탄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서 민주당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면서 민주당을 끊임없이 이제 방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의 알려주신 그 정답대로 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찰의 어떤 조사에 대응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 기소 이후의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이재명 변호인에게 검찰 자료를 적어둬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재판 대비에 나선 것 같다라는 법조계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로 여러 재판에 참석했던 이 대표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아는 것 같다면서 자료를 꼼꼼히 본 것도 재판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고 대신에 당대표직을 유지한 채 아마 재판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임박하자 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묶어서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는데 여야의 주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방탄 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10년 3월 이후 2단계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판결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특히 지난주 금요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 직후에 이번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고 가장 큰 쩐주 역할을 한 손모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건희 특검에 더욱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한겨레가 잘 담고 있어서 한겨레 신문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른 쩐주 무죄, 손모 씨 무죄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무죄냐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익 그리고 가담 정도가 처벌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손 씨가 받은 어떤 그 판결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 씨가 작전 사실을 알고 이에 편승의 이익을 얻을 의도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나 다른 피고인들과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그 일당들과 의사 연락을 하면서 매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 씨가 주가 조작 일당들과 매매 시점을 상의하거나 지시받는 등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손해를 봤다는 부분도 무죄를 받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총 1억 990여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검찰 수사 결과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래가 1단계, 2단계로 나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주가 조작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1단계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단계는 조금 김건희 여사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포가 이모 씨에서 김모 씨로 바뀝니다. 김아무개 씨가 투자사 임원 민아무개 씨에게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하라고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정확히 8만 주의 물량이 쏟아진 것이 재판 중에 나타나기도 했다. 또 권 전 회장의 지시로 도이치모터스 직원이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모 씨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김 여사가 매수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단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는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전주의 입장으로 이제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1인 매매를 했던 그 상대방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매매를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이미 공소시효 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저 재판을 근거로 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 연락을 했는가. 근데 저 의사 연락은 단순히 의사 연락을 했다고만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의 정황을 알고 의사 연락을 했어야 해요. 근데 저기에서 예를 들면 2010년 11월 1일에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가 조작의 정황을 알았겠느냐가 일단 중요한 입증의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손실을 입었고 여기다가 과연 저 뒤에 있자 이 포괄일제의 경우에 있어서 1인 매매 단순히 1인 매매인지 아니면 시세 조작의 그런 정황을 알았는지 이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한겨레 신문의 기사처럼 과연 이것이 저 재판의 저런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재 변호사 다른 의견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한겨레 기사가 이제 의혹.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나타난 것은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검찰에서도 기소도 하지 않았지만은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직 수사는 보류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는 조금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실패한 시세 조정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손해를 봤다. 윤 대통령도 그 대선 후보 기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의한다면 거기서 이제 추정키로는 그 김 여사가
당시에 이 시세 조정을 통해서 10억 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계산을 해보니까 범죄 일람표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기에서 보듯이 주포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2010년 10월 전에 끝난 것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끝났다라고는 하지만은 2010년 11월 11일 날 주포인 김 씨가 누구의 3,300원의 8만 개를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씨가 아무개 씨하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해서 팔아라라고 하면 야 매도하셈이라고 하고 끝나야 되죠. 근데 매도하라고 하셈이란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 여사가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정확하게 7초 뒤에 김 여사 계좌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김 여사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죠. 진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혹을 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 여사에 대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도 김 여사를 위해서라도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걸 두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지금 힘을 잃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명확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혐의가 명확해졌다라 얘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주식 계좌를 맡겼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라는 취지죠.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 그렇게 정말 탈탈 털듯이 조사를 했는데 전혀 뭐 기소조차 못하고 사실은 입증하지도 못했고 결국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돈을 맡긴 건 맞아요. 돈을 맡겨서 이제 한 건 맞는데 위탁 관리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맡긴 사람이 이제 1인 매매를 해서 한 건데 이미 그 시효도 지났을 뿐더러 그 사람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연락을 주고받아서 시세 조작에 관여한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돈도 손해를 받고 결국 그래서 무죄가 났으면은 이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늘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서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존중하는 게 맞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입장도 이런 거죠. 뭐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법원 판결을 인용한 다음에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1심 선고 난 것에 대해서 부정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 입장은 더 이상 김 여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부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게 또 여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주가 조작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일어났어요. 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10년이 지나도록 수사조차도 진행이 안 됐다는 데 있는데요. 그 과정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2년도에 금감원에서 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사건 번호 133호죠.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경찰에서 내사로 종결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7년 동안 계속 묵혀 있다가 2020년 4월 달에야 고발이 돼서 다시 수사가 진행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간들을 보면 2012년 3월 달인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2000년 4월 고발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달에 윤석열 검찰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이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달에 이 일당들이 권오수 대표 등 해서 9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공판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 달 그리고 2021년 12월 달에도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성지간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알겠습니다. 않았다. 자, 그러면 일단 2012년도에 결혼한 것 때문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를 막았고 그리고 검찰총장 부임 이후에도 수사를 막았는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그럼 왜 이거 갑자기 수사가 전 정권에서 일부러 수사를 다시 개재한 겁니까? 어떻게 돼요? 고발이 이제 7년이 지난 2020년 4월 달에 고발이 이제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이걸 막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돼서 하는 말씀들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기소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소환을 통지해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고 우리 설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담 혐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의혹들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그 무고하다라고 하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라든지 이런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66.4%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또 김건희 여사가 계좌가 활용됐다는 부분 정황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뭐 이익을 받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담했느냐 의사소통이 그 당시에 거래할 때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셨던 뭐 결혼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공교롭게 뭐 엮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의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있는 그 법사위원장을 건너뛰고 패스트트랙에 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된 정의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할 단계 아니다. 정의당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쌍특검의 전략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수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의당이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줄까요? 과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생각해 보면 그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면서 또 한번 뒤통수 맞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지난번 선거법 개정도 마침 그랬죠. 그때 이제 비례대표 그 연동형 비례제 비례할 때도 그때 도와줬지만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돼서 당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이 얼마나 정의당에게 뼈아팠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래가지고 지난 사실 대선 때는 거의 정말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도 했던 정의당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정말 어떤 여권을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그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정의당은 아마 표결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180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설령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 그래도 올 가을에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있게 되니까 굉장히 가을에나 늦을 것 같고 또 설령 또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어렵겠지만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보이는 태도가 매우 정의당의 정체성에는 부합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최소한 앞으로 2심, 3심이 어떻게 갈 건지 지켜보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사실 고유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덜컥 부안해동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저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는 그런 측면이라고까지 이해는 국민들이 할 수 있겠으나
정의당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자기의 정체성 없이 야당에 부안해동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다른 사안과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분리 대응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정의당의 어떤 그 취지에도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전 변호사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정의당과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법이 노랑봉투법이라는 노동관계법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에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입법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러한 왜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알리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정의당과의 예를 들어서 입법 거래를 통해서 이걸 특검을 추진한다고 쳤을 때 그럼 저는 특검법에 대한 정당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의당을 물론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법을 협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특검을 추진한다든지 저는 이러한 어떤 조건부 어떠한 입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정의당과의 이런 뭐 입법 거래 저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국민 누구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 사건 1심 판결이 났는데 김건희 여사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정말 무고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저는 별로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특검을 진행을 해야 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확인을 해야 되는가. 근데 왜 그것을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지 뭐 정의당과의 이 부분 야합을 한다는 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의당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러한 오명을 다시 또 덮어씌우는 건 본인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의견을 함께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50억 특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곽상도 전 의원의 선고, 1심 선고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갸우뚱했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신문을 한국경제를 저희가 선정해 봤는데 곽상도 무죄 판결 우려 표한 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도 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해서 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따로 언급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덧붙였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권에서 나왔던 입장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 지금 현재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목소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최다현 변호사님, 중앙지검에서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해서 조금 더 어떤 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력을 좀 쏟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2심 때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지금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경제적 공동체 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적 공동체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이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받은 것이 곽상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 50억 원을 받았다라고 퇴직금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곽상도 의원의 대가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1심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여기에 관련돼서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을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검찰들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것은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두 사회가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것인데 1심 재판부에서는 뇌물죄는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납득하겠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것은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제3자인 아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것이 결국은 곽상도 의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뇌물죄로 계속해서 가든지 아니면 제3자 뇌물죄로 변경할 여지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뇌물죄가 아니라서 부정한 청탁을 또 입증해야 되는 조금 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실 다 큰 성인인 아들과 특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1심에서 퇴직했을 때 이미 30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네. 아들과 곽상도 의원 자체가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제3자 뇌물죄로 변경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의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로 바꿀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검찰의 입장은 뇌물죄로 한 번 더 승부를 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1심 선고도 있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의 선고만큼이나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8개 혐의 중에서 1개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면서 활짝 웃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었는데 그리고 그런 윤 의원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먼저 윤미향 의원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심경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후원자분들께도 한 말씀만 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현재 윤 의원의 판결을 두고 늑장 선고 논란과 함께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왜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까지 했을까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윤미향 억울할 것이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초록은 동색이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윤미향 위로 글이지만 주어를 윤미향을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가 죄에 대해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 초록은 동색이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서 국민 밉상 윤미향 의원을 이용하는 것. 이걸 이재명 대표가 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얄팍한 계산만큼은 누구보다 빠른 이 대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김재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면서 자신도 옹호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라는 국민의힘의 해석인데 어떻게 좀... 뭐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논리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곽상도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옹호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윤미향 의원이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약간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네. 그것이 이제 자신의 처지와 완전히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뻔뻔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 마치 본인이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처럼 저렇게 활짝 웃었지만은 네. 실제로 재판부도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은 네. 적어도 1심 판결에 의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쓰여진 그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다 무죄이고 이마저도 지금 본인에게 향한 유죄 혐의마저도 이거는 뭐 항소심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윤미향 의원이 유용한 그 돈을 유용한 곳을 살펴보면 뭐 개인 소득세를 낸다든지 뭐 갈비를 사 먹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발 마사지 숍을 갔다든지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러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거의 3년 가까이 끌어왔던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인정하실지는 좀 잘 모르겠고 그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윤미향 의원을 다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에 모든 정치적 리소스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1심 선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특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판 선고는 아니었습니다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1심 선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것도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민주당에서 같이 특검하자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 혹은 선택적 사법이라는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본인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라든가 더 확전시켜 나가고 뭐 별로 불리하거나 이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어찌 보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적 잣대가 자꾸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정권에서 심판했던 이른바 내로남불에 대한 논리가 계속 이제 적용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5개인가 6개인가 되는 죄목 중에 하나가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횡령했던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 수장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다만 이제 이게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도 형사처벌인데 이게 이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엄한 처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무죄가 입증된 것처럼 죄가 없는데 악마화를 시켰다가 다시 선량한 시민은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엄중한 죄를 받은 겁니다. 다만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했거나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유보하거나 혹은 판단을 미룬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민주당의 승리 혹은 정의의 진실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잣대를 사법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들이대는 게 저는 민주당의 굉장한 그 사실은 패착이고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앞으로 입법부의 그 정말 제1야당으로서 법을 만들 때 뭐라고 또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매우 저는 그 부정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0년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입장문을 낸 것도 있어요. 상당히 강한 검찰총장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정말 여러 가지 뭐 혐의점이 있었었죠. 가장 큰 게 무슨 주택을 뭐 7억 9천만 원을 더 해가지고 정대협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라는 배임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유죄로 인정받은 1심이지만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 뭐냐면 그 업무상 횡령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정대협 단체 명의 통장에서 10년 동안 그것도 총액이 1,7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로 치면 15만 원 가량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부러 15만 원씩을 뺏어 썼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회계를 정리하다 보면 약간씩 오류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꼼꼼하게 따지면 이것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본인은 아까도 밝혔다시피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본인은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저는 판결 그대로 보면 좋겠는데 저는 근데 이 판결을 비판하는 저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판결의 절차라든지 왜 이게 오랫동안 걸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판결의 내용을 부당하다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 부분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곽상도 의원의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윤미향 의원 재판 어차피 대한민국 똑같은 사법부가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거에 따라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어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너무 무시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도 그 입장을 밝힌 거에 의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도 이렇게 진짜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사화가 되고 많은 그 수사가 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진짜 의원으로서 거의 3년 동안 발언권도 없이 거의 지냈거든요. 그리고 또 탈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이나 제적을 했죠. 제명을 당했죠. 네, 제명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 다 이렇게 대입이 돼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사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게 1,700만 원이 10년 동안이면은 회계가 그 시민단체 계좌에서 잠깐 오류가 날 수 있다는데 아닙니다. 기소된 횡령액은 훨씬 많고요. 법원이 인정한 횡령액은 왜 그 돈이냐 하면 시민단체 계좌에서 윤미향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총액은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 선고입니다. 1심 선고. 아직 2심과 또 3심 대법원의 판단도 기다려 봐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1심 선고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 중에서 특히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속상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윤 의원의 횡령 의혹을 직접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윤 전 의원을 감싸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도록 하니까 안 사줍디다. 다른 할머니도 안 사줬는데요.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미향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아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는 이 대표를 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 언론도 이 대표가 윤미향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일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향 판결 이용하는 이재명 대표,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의 일로 항상 행동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래쪽에 빨간색 밑줄 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국민기부금을 사적으로 썼다. 이건 재판부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썼냐면 갈비 먹고 발 마사지 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삼계탕 식당 그리고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법원도 이를 다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통 사람 양심으로 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나머지 횡령 혐의 대부분은 검찰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거나 윤 의원이 정의원 활동과 관련해 자금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죄로 봤다. 이렇게 선고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에서 판결이 선고되자 특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심 판결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놓고 윤 의원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마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판결 해석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 멋대로 갖다 붙이는 아전 인수식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조선일보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대선 때부터 이른바 MZ세대에 공을 들여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MZ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게 공개가 됐는데 어떤 모습들이 담겼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불법들이 판치게 놔두면은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입니다. 맛있으면 그게 저는 건강에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국가가 도대체 놔둬도 되겠냐 이거. 점심 1시에 먹어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금, 설탕 적게 쓰면서도 맛있는 요리 경연대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도전해서 결국 이 기업이라는 게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주 오겠습니다. 자, 특히 윤 대통령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산업 현장, 폭력, 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둘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노조 불법 행위 정상화하지 못하면 내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노조 불법 행위 정상화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공무원, 기업인 멀리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밀착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선 때부터 MZ세대들 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던 것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직사회가 바뀌었으면 하는 고민도 있고. 난 이 건배사를 별로 안 좋아해. 건배사 하면은 술 마실 시간이 줄잖아. 자, 오늘 여러분 보니까 뭐 걱정 안 하고 발 쭉 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도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본선 질출자가 가려진 첫 주말 때 아닌 탄핵이라는 불편한 단어를 두고 주자들끼리 날선 공방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라고 특정하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심기를 또 건드렸습니다. 보시죠.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지금 당대표는 현재 시점의 당대표는 대선의 꿈을 가지면 안 된다. 구체적 설명 없었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마 많은 분들 딱 들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소개드리고 바로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 안철수가 그렇게 무섭냐? 당장 사과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직접 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대표는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차마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최승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오늘부터 이제 당원 합동 연설회 하고 이제 TV 토론 시작되는 이제 첫 주고 첫 시작인데 네. 그걸 앞두고 지난 주말에 아마 마지막 기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 자신의 후원회자 했던 심평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하다가 안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사퇴를 냈고 이제 김기현 후보는 이제 당원 연설회를 앞두고 지금 만일 미래 권력과 이제 현재 권력, 그러니까 미래 권력은 혹시나 이제 대권 꿈을 꿀 수 있는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현재 권력 대통령인데 이렇게 부딪히면은 당이 이제 뭐 탄핵의 위험이 빠져. 근데 저는 84만 명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에 저는 말하자면 좀 대통령의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당정대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위기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거 전략으로 강하게 톤으로 간 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반대 진영에서 또 그러니까 막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야권 지형에서도 이걸 빌미로 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좀 말하자면은 비전 경쟁 그다음에 총선에 대한 어떤 미래 정책 경쟁 이런 걸로 좀 나가줘야지 이렇게 이전 투구로 가게 되면은 저는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이게 좀 말하자면은 재미있는 관심이 아니라 불안한 관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흥행을 위해서도 별로 고려 요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후보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즉각 반발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당 당대표 경선판에서 탄핵 나오는 건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만큼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정말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선 캠페인의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투표율과도 연동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정제된 언어로 접근해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원들 보시기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당대회가 앞으로 진행될수록 그 상대방에 대한 비판 내지는 비난 같은 것들을 격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꾸 대통령이 언급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윤심이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과 누가 가까운가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윤심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선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그 논란은 컷오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심이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는 이제 당원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다시 대통령을 어떤 전당대회 중심에 놓고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마음에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은 없어라는 식으로 좀 격화되게 되면 오히려 전당대회 특히 이제 여당의 전당대회 품격이 좀 잘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와서 공방이 치열한 건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조기 퇴진을 염두한 당원 개정 청원이 올라와서 또 눈길을 함께 끌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당원 25조 예외 규정을 반드시 즉시 넣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원 25조, 우리 당원 80조는 많이들 언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당원 25조가 과연 무엇일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고 일단 청원 취지는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킬 경우 그리고 청원 내용은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원 25조 과연 뭘까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원 25조는 이렇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기존의 당원 25조인데 이 내용을 좀 추가하자, 예외 규정을 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퇴하지 않더라도 대선이 갑자기 열릴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두자, 기회를 주자라는 어떤 예외 조항을 두자라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빨리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거리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도부가 바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을 열어두자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시기가 좀 공교롭게 맞물려서 다소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당원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런 청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 일반화시켜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 같고요. 오히려 저런 청원이 올라오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김기현 후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기가 다릅니다. 이 청원이 먼저 올라왔고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은 나중에 벌어진 거라서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때문에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시기가 좀 맞지 어쨌든 않습니다. 그거를 더 부추기는 또 이제 그런 역할들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이 그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는 너무 다급하고 초조해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데 본인의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대통령실 팔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팔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지난 국민의당 시절에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탄핵에 같이 동조했던 그걸 빗대서 이제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김기현 후보의 말대로라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탄핵 사유를 만들지 않아서 탄핵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데 탄핵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국정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친윤 후보가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그 논리를 본인이 스스로가 또 얘기하는 꼴이 되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헌
25조와 관련된 내용을 여쭤봤는데 국민의힘 상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그만큼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잡음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유난히 잡음이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당권 후보를 겨냥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을 두고 당정 분리에 대한 논란도 지금 다시 최근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에게 대한 공격까지 보여지면서 이런 논란들이 좀 더 커지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기사였는데 당정 분리 이게 가능한 것이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그 대통령실의 청와대에서의 어떤 당에 대한 개입은 어느 정도 용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논란들이 좀 붙은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 대통령제 국가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 이런 걸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각 정당의 상하원 의원 후보 공천이 당원들이 직접 뽑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편지를 써주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 지지를 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도해서 창당하고 측근들을 총선 전면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 집권 여당을 창당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명예당수란 직책을 갖고 당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정 분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정 분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어느 정도 관여는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었던 부분을 조선일보 얘기하는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과 분리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말이 그렇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인데 이게 어떻게 당정 분리가 되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얼마큼 의회를 존중해주고 또 여당과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내부적인 조율을 매끄럽게 잘 해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한 몸처럼 가긴 가되 국민들에게 보기에는 이 완보이스도 세련된 완보이스로 가야지 이것이 만일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연동돼서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저는 분리해라 얘기는 사실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거고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리고 또 현상적으로는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잘 조화시켜내느냐가 관건이지 분리한다고 잘하고 같이 한다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정치제도에 맞는 좀 세련된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권의 치열한 당대표 레이스가 이어지는 동안 북한에서는 4대 세습 조짐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개최된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백투혈통을 상징하는 백마가 등장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 양의 백마도 소개가 됐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이본 스님 백두 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주애 양의 그 이름, 주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북한 여성들은 앞으로 일주일 내에 그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를 우상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김주애가 김정은의 두툼한 턱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4대 세습 신호 김주애 띄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의 주애 소유의 백마 행진 앞서 영상 보여드렸고요. 백두혈통 상징인 딸의 적통성을 과시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당시에도
북한의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개명을 강요받았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주혜, 주혜라는 이름을 가진 북한 여성들은 개명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형제 제치고 후계자 내정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 김주혜라는 이름이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데니스 로드맨 전 NBA 농구 선수가 김주혜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우리는 김주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뭐 존귀한 분, 존경받는 자제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조만간 그것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과 관련해서 김정일, 김정은, 뭐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다 강제로 바꾸게 했는데 반면에 후계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뭐 정철이라든지 정남 이런 이름들은 북한에서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후계자로 내정됐다라는 그런 방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교수님, 낙점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더 이런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김주혜라는 이름도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말하자면 지금 그 병이 중병이 들었거나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말이 동원되는 거 보면은 또 말은 적통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항일 할 때부터 김일성이 썼다고 하는 이제 말서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후계 구도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만 그 세계를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세습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핵무력 강화와 동시에 세습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걸 비춰본다면은 핵무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뭐 세계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HDC 그룹 정몽규 회장의 장남 결혼식이 열렸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폰희정 장손 결혼식에 재계가 총출동했다. 유명인들이 죄다 여기에 몰렸다. 900명 정도의 하객이 찾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신부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 노현정 전 아나운서 그리고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영애 씨도 등장을 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으로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선홍 전 선수 이제 감독, 뭐 이천수 전 선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복장들도 많은 화제를 불러왔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유명인들의 복장이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노현정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올블랙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했고요. 단발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케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긴 검은색 장갑을 꼈습니다. 여기다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정한 코트인데 화려한 스카프를 하고 있어서 주말 내내 하객들의 패션에 많은 관심들이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폰희정 장손의 결혼식에 많은 하객들 또 특히나 유명인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